언니 제발 도망쳐요. 그 사람들이 곧 올 거예요. 에반젤리 집사가 정화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정화는 충격에 휩싸여 두려움 가득한 친구의 눈빛을 바라본다. 순간 강당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등장한다. 교회 안 웃음소리 대신 숨죽인 공포가 퍼져나간다. 봄날이 추억에서는 매일 아침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며 소중한 추억을 나눠드립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교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당 한편에서는 여성 구역장들이 둘러앉아 윷놀이를 즐기고 있었죠. 깨껄 윷이 나올 때마다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오래된 교회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이정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겪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이런 평온한 순간에는 모두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정화의 옆자리에는 에반젤리 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에반젤리는 언제나처럼 밝은 얼굴로 정화에게 찹쌀떡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10년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절친한 사이였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사는 정화에게 에반젤리는 친구이자 자매 같은 존재였습니다.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고 구역 예배를 돌며 교회 일을 도맡아 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화는 에반젤리가 건넨 찹쌀떡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에반젤리 집사님,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에반젤리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차던 에반젤리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따라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정화 언니. 에반젤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정화는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에반젤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강당 한편에서 김 권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 권사님, 이리 오셔서 윷놀이 같이 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반젤리가 정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에반젤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다시 앉으며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나 무서워요. 에반젤리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친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에반젤리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엇이 무서워요? 정화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반젤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에반젤리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화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저한테 말해요.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에반젤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화는 친구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일단 즐겨요. 괜한 생각 말고 여기 있는 이 순간을 즐겨봐요. 정화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 늘 밝고 긍정적이던 에반젤리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윷놀이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정화는 자꾸만 에반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반젤리는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자꾸만 문 쪽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도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듯도 했습니다. 정화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정화는 에반젤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집까지 같이 갈까요? 하지만 에반젤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오늘은 혼자 가고 싶어요. 정화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반젤리를 배웅하며 정화는 친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계속 에반젤리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친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에반젤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화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정화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아들 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반갑게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태수야, 왔니? 태수는 아내 김선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며느리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미도 왔구나. 저녁은 먹었니? 태수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정화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진지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앉아서 천천히 해. 정화는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선미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교회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선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관리도 잘해주는 곳이에요. 정화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양원 브로셔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화는 요양원 브로셔를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깨끗한 건물 사진과 함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직 58살이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태수야, 엄마는 아직 괜찮단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잖아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 손을 꼭 잡고 교회에 가던 그 아이가 이제 35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한번 둘러보시기만 해도 돼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되고요. 정화는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항상 예의 바른 선미였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생각해 볼게. 태수와 선미가 돌아간 후 정화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정화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태수가 이제 다 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정화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태수가 7살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태수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던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태수는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죠. 엄마 무서워.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때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정화와 태수는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태수는 주일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자랐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며 신앙으로 키웠죠. 태수는 언제나 엄마에게 효자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정화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정화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태수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후 태수는 재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선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엄마로서의 유일한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뭔가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죠. 정화는 아들이 바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니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양원 브로셔를 보는 순간 정화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반젤리의 두려운 표정과 태수의 요양원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화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화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에반젤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불안한 마음에 에반젤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에반젤리 집사님이요? 어제 저녁에 차 타고 어디 가시던데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가셨나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자 2명이랑 같이요.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정화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교회 김권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에반젤리 집사님 연락처 아세요? 김권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까 교회에서 에반젤리 집사님 조카라는 분이 오셨어요. 에반젤리 집사님이 급히 시골에 내려가셨대요. 정화는 이상했습니다. 에반젤리에게는 조카가 없었으니까요. 권사님,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김권사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키가 크고 말쑥하게 생겼더라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에반젤리는 어제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갑자기 시골에 내려갔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정화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에반젤리의 불안한 눈빛, 태수의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에반젤리의 갑작스러운 실종,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서랍을 열어 태수가 놓고 간 요양원 브로셔를 다시 꺼냈습니다. 브로셔를 자세히 보니 요양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의 집. 정화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집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없었고 후기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요즘 요양원 치고 홈페이지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에반젤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정화는 다시 김권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김권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화는 김권사를 만났습니다. 정화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김권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우리 다른 권사님들한테도 얘기해보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에반젤리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에반젤리의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밤마다 친구를 걱정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김권사를 비롯한 교회 친구들도 함께 걱정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강당에서 다시 윷놀이 모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에반젤리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무색하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정화 언니 괜찮으세요? 김권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에반젤리 생각이 나서요. 김권사는 정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곧 연락 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권사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에반젤리였습니다. 하지만 에반젤리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반젤리, 정화가 외치며 친구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에반젤리는 정화를 보자마자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반젤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지폐 몇 장이 에반젤리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언니 에반젤리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반젤리 무슨 일이야? 어디 갔었어? 하지만 에반젤리는 정화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정화는 멈춰섰습니다. 에반젤리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에반젤리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반젤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반젤리는 정화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빨리 도망쳐요. 그 사람들이 언니도. 에반젤리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정화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친구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에반젤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에반젤리 제대로 말해봐. 정화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에반젤리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더 이상은 나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직. 에반젤리의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강당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반젤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저들이 왔어. 에반젤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에반젤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가 온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에반젤리는 정화의 손을 뿌리치고 강당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명의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에반젤리는 그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저리 가요. 에반젤리가 소리쳤습니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에반젤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에반젤리한테 무슨 일이에요? 정화가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화를 밀쳐내고 에반젤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반젤리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했지만 남자들이 먼저 에반젤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줘요. 제발 놔달라고요. 에반젤리가 몸부림쳤습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반젤리를 강제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남자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나요. 당장 나라고요.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 중 한 명이 정화를 밀쳤고 정화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김권사가 달려와 정화를 일으켰습니다. 정화야, 괜찮아?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에반젤리는 강당 밖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친구를 쫓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에반젤리, 에반젤리. 정화가 외쳤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에반젤리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에반젤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정화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저 사람 놔주세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거예요?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합법적인 절차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보려 했지만 남자는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에반젤리가 차에 태워지는 순간 정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에반젤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조심해요. 제발. 에반젤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정화는 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에반젤리. 정화의 절규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권사와 다른 권사들이 달려와 정화를 부축했습니다. 정화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에 신고해야 해. 김권사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에반젤리가 떨어뜨린 돈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돈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에반젤리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규하는 목소리,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에반젤리가 떨어뜨린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김권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반젤리에게 법적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에반젤리에게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자 동의서는 대체 누가 작성한 것일까요? 정화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놓고 간 요양원 브로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화는 브로셔를 꺼내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화의 집이라는 이름, 깨끗한 건물 사진, 그리고 연락처.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브로셔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에반젤리를 납치한 사람들, 그리고 태수가 가져온 이상한 요양원 브로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정화는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정화는 태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태수가 결혼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지만 태수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교과서와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맨 밑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화는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에는 정화 명의의 집을 태수, 앞으로 명예 이전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정화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정화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태수가 엄마 몰래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화는 서류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평화의 집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인은 박태수, 입소 예정자는 이정화. 날짜는 이번 달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엄마 몰래 이렇게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니. 정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반젤리도 같은 방법으로 요양원에 끌려간 게 아닐까요? 누군가 에반젤리의 보호자로 위장해서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반젤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김 권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저 지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권사는 곧바로 정화의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박 권사와 최 권사였습니다. 세 사람은 정화가 보여준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화야 태수가 이런 짓을 했다고? 김 권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박 권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 서류에 찍힌 도장 진짜야?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최 권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몰래 도장을 가져다 찍은 거네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김 권사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해. 에반젤리를 구하고 너도 지켜야 해. 정화는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망했을 테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김권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태수와 선미의 통화 내역,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요양원에 대한 정보, 모든 걸 다 찾아내야 해. 박 권사가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이 경찰서에서 일해요. 조용히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네 사람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화의 집 요양원의 실체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최 권사의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요양원의 등록 정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와 선미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정보를 캐내기로 했습니다.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에반젤리를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이 음모를 밝혀내겠다고. 비록 아들이 저지른 일이라 해도 정의는 지켜져야 했습니다. 정화는 친구들과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에반젤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화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정화는 며느리 선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르던 선미.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화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태수와 선미가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정화는 거실 구석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김권사가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와 선미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왔니? 들어와. 정화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요. 정화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선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요양원이요. 자리가 나왔대요. 이번 주 안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정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가기 싫다고 했잖니.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는 엄마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화는 그 속에 감춰진 강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평화의 집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정화는 침착하게 서류를 읽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게 꼭 이번 주에 들어가야 하는 거니? 정화가 물었습니다.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리가 금방 차버려서요.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자리가 날지 모르거든요. 정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걸까요?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틀림없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생각 좀 더 해볼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구나.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 알아봐서 온 건데요.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집을 좀 정리하려고요. 어머니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정화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정화가 물었습니다. 태수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이 집을 팔려고요. 저희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정화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태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이 집 비어 있잖아요. 그냥 놔두기엔 아깝고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야,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못 팔아.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선미가 태수의 팔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정화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즉시 김 권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증거 확보했어요. 애들이 집 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김 권사는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몹쓸 것들. 정화야, 우리 지금 당장 만나자. 1시간 후 정화는 김 권사의 집에서 권사들과 모였습니다. 박 권사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화의 집 요양원은 정식 등록된 시설이 아니에요.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더라고요. 정화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에반젤리는 지금 불법 시설에 갇혀 있다는 거네요? 최 권사가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에반젤리만이 아니래요. 수십 명의 노인들이 갇혀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대요.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정화가 말했습니다. 김 권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대요. 정식 고발을 하려면 내부 증거가 필요하대요. 정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들어가 봐야 하나요? 박 권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정화야. 하지만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에반젤리를 구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들어가 보겠어요. 최 권사가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마저 갇히면 어쩌려고요? 정화는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권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 권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함께 가면 돼요. 서로 연락을 유지하면서요. 박 권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한테 부탁해서 경찰 대기시켜 놓을게요. 위험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요. 최 권사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요. 네 사람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정화가 먼저 요양원 방문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입소를 고려하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김 권사와 다른 권사들은 밖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평화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로셔에 있던 번호는 안 되었지만 박 권사가 알아낸 다른 번호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평화의 집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방문해도 될까요?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정화는 내일 오전에 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화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두려웠지만 에반젤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반젤리가 정화를 위해 경고해줬듯이 이제는 정화가 에반젤리를 구할 차례였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에반젤리를 무사히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김권사, 박권사, 최권사도 정화의 집에 모였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평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건물도 거의 없고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화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을게. 김권사가 정화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권사님들. 저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박권사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근처에 경찰차 대기시켜놨어.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 차는 곧 평화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브로셔 사진과는 달리 낡고 음산해 보였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화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곳에 에반젤리가 갇혀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화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권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게. 30분마다 문자 보내. 연락 안 오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은 무겁고 삐걱거렸습니다. 정화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입소를 고려 중이라서 둘러보러 왔어요. 여자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화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복사를 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시설을 보여드릴게요. 여자는 앞장서서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정화는 주위를 둘러보며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더러웠습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여자가 한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노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기력했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거실입니다. 여자가 다른 방을 보여줬습니다. 좁은 공간에 소파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오래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오신 건가요? 여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화를 쳐다봤습니다. 물론이죠. 모두 가족들이 모시고 온 분들이에요.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김권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에 들어왔어요. 상황 안 좋아요. 여자가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2층은 침실입니다. 방을 보여드릴게요. 정화는 여자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웠고 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4인실입니다. 방 안에는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방을 둘러보다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치매 환자분이세요. 가끔 그러세요. 하지만 정화는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자가 급히 정화를 막아섰습니다. 거기는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하지만 정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정화가 문을 향해 다가가자 여자가 정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정화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에반젤리였습니다. 정화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반젤리, 나야 정화야. 문 안에서 에반젤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언니, 언니 맞아요? 저 여기 갇혀 있어요. 정화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정화를 밀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정화는 넘어지지 않으려 벽을 짚었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교회에서 에반젤리를 끌고 갔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정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들 에반젤리를 내놔요.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무표정하게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여자가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당신도 여기 남아야겠네요.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난 그냥 둘러보러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자들은 정화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화는 몸부림쳤습니다. 나요. 당장 나달라고요. 하지만 남자들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정화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층의 노인들은 그저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한 방에 던져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제발. 문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나가려면 가족이 데려가야 해요. 정화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족이라니. 태수와 선미가 정화를 여기 보낼 생각이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화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겼고 나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권사와 권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연락이 없을 테니 경찰을 부를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에반젤리도 여기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둘 다 구출되어야 했습니다. 정화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김권사의 차가 보였습니다. 정화는 손을 흔들었지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에반젤리와 여기 갇힌 모든 분들을 구해주세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김권사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화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정화한테서 연락이 안 와요. 김권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권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연락할게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야 해요. 최 권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해요. 정화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박 권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경찰 불러. 친구가 요양원에 갇힌 것 같아. 전화를 받은 박 권사의 아들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경찰차 2대가 평화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권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들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김 권사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친구가 안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분명 갇힌 거예요. 경찰관은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권사들은 경찰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운터는 비어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경찰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누구 없습니까? 경찰입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건물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식당에는 노인들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책임자 어디 있습니까? 노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권사는 노인 한 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새로 온 사람 못 보셨어요? 50대 여자분인데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층에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하나씩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관들은 목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요. 이정화예요. 여기 갇혀 있어요. 정화가 외쳤습니다. 경찰관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문 부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하고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정화는 울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권사가 달려와 정화를 껴안았습니다. 정화야, 괜찮아?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에반젤리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경찰관들은 다른 방들의 문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 한 방 문이 열릴 때마다 노인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울고 있었고 어떤 분은 떨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방마다 에반젤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에반젤리를 발견했습니다. 에반젤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에반젤리, 정화가 달려가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에반젤리는 정화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무서웠어요. 에반젤리의 몸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화는 친구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나갔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경찰관들은 건물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지하실에서는 서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조된 보호자 동의서, 재산 이전 서류, 그리고 노인들의 신분증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즉시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곧 더 많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갇혀있던 노인들은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습니다. 정화와 에반젤리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둘 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경찰관이 정화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정화는 여자와 남자 둘이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범인들은 멀리 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경찰에게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태수와 선미가 관여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도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은 태수와 선미를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제시되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 친척이 요양원을 운영했어요. 노인들을 모아서 재산을 빼앗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사업비 때문에. 하지만 변명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정화는 경찰서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수는 엄마를 보자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화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일은 범죄야. 정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리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정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에반젤리와 권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반젤리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김 권사가 정화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잘했어. 우리 함께 이겨냈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평화의 집, 요양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불법 요양원에서 수십 명의 노인이 구출되었고 조직적인 범죄 조직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화와 권사들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정화는 뉴스를 보며 에반젤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신뢰와 용기,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를 보여줍니다. 에반젤리 집사의 두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불안이 아니라 약자를 노리는 세상의 어두운 힘을 상징합니다. 정화 권사는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정의를 선택하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건 용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김 권사, 박 권사, 최 권사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우는 모습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비로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설령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들 태수조차 배신했을지라도 인간의 가치는 결코 돈이나 이익으로 환산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화와 에반젤리의 눈물은 약자가 지닌 절규이자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양심의 목소리입니다.